안녕하세요. 우리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시간, The Deep Dive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A, 빅터 호프 브랜드의 글을 바탕으로 거대 적혈모구 빈혈이라는 조금은 낯선 이름의 상태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비타민 B12, 그러니까 코발라민하고요. 비타민 B9, 엽산 결핍.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두 비타민이 부족하면 왜 피곤하고 어떨 땐 신경까지 좀 예민해질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예요. 단순히 빈혈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수준, 특히 DNA를 만드는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쉽고 흥미롭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거대 적혈모구 빈혈은요, 이름 그대로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적혈구 전 단계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골수 자체는 세포를 열심히 만들려고는 하는데 과형성, 이 과정 자체가 좀 비효율적이어서요, 결국 제대로 된 적혈구를 충분히 못 만들게 되고, 그래서 빈혈이 생기는 거죠. 이걸 비효과적 조혈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세포 공장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셈이군요. 주된 원인이 비타민 B12나 엽산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대부분은 이 두 비타민 부족 때문인데요. 근데 드물게는 유전적으로 이 비타민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약물 때문에 DNA 합성에 직접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도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비타민 B12, 코발라민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코발라민, 그러니까 B12는요, 구조 중심의 코발트 원자를 가진 좀 복잡한 분자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식물이나 동물은 이걸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오직 미생물만이 합성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만이요? 네, 그래서 사람은 주로 동물성 식품,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이런 걸 통해서 섭취해야만 하죠. 채식주의자분들, 특히 완전 채식, 비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좀 부족해지기 쉬운 이유가 바로 이거고요. 미생물만 만들 수 있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그럼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흡수되나요? 그 과정이 꽤 복잡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칩니다. 음식 속에 있는 B12가 우리 몸에 들어오려면요, 먼저 위산의 도움으로 단백질에서 분리가 돼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위에서 분비되는 내인자, 인트린식 팩터, IF라는 어떤 특별한 수송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야만 합니다. 메인자요? 네, 내인자. 이 복합체가 소장의 가장 끝부분인 회장까지 쭉 내려가서야 비로소 흡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마치 특별한 열쇠, 내인자가 있어야만 열리는 문, 회장 수용체를 통과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위수술을 받았거나 위 점막에 문제가 생기는 악송빈혈 같은 상태에서는 이 B12 흡수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위하고 소장품 부분이 전부 다 건강해야 되는 거네요. 흡수가 잘 안 되면 아무리 B12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겠는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B12를 적게 먹는 사람보다요, 흡수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심각하게 결핍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B12를 간에 꽤 많이 저장해 두거든요. 한 2-3mg 정도요? 네네. 놓치게 돼서 결핍이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흡수된 B12는 혈액 속에서는 어떻게 운반되나요? 주로 트랜스코발라민 E, TC2라는 운반 단백질에 실려서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들로 배달됩니다. 이 TC2가 B12를 실제로 사용하는 세포들에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B12 이야기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번엔 또 다른 주인공, 엽산, 비타민 B9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엽산은 주로 녹색 잎채소, 콩류, 간, 효모 이런 데 풍부합니다. 이름에도 잎 엽자가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B12와는 다르게 식물성 식품에도 많긴 한데요. 근데 이게 열에 약해서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체내 저장량도 B12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면 3-4개월만 해도 결핍될 수가 있어요. 3-4개월이요? 와, B12보다 훨씬 짧네요. 엽산 흡수는 B12만큼 복잡한 편인가요? 엽산 흡수는 B12보다는 조금 덜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소장 윗부분에서 흡수가 되는데요. 음식 속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엽산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5-메틸 테트라히드로폴레이트, 5-MTHHF라는 어떤 통일된 활성 형태로 전환되어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아, 활성 형태로요? 네, 이 과정에도 특정 수송 단백질, PCFT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엽산도 B12처럼 일부는 담즙으로 배출되었다가 장에서 다시 흡수됩니다. 12와 엽산이 부족하면 왜 세포 공장, 특히 적혈구를 만드는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여기가 제일 궁금한데요. 핵심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DNA 합성입니다. 우리 몸에서 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하려면 DNA를 복제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과정에 B12와 엽산이 정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엽산은요, DNA의 기본 재료 중 하나인 티민, 타이민, T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보조효소 50메틸레느 THF를 제공하거든요. 엽산이 부족하면 이 재료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DNA 합성이 느려지고 또 불안전해지는 겁니다. 엽산이 DNA 재료 공급에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B12는 여기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둘 사이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틸엽산 함정, 메틸폴레이트 트랩이라는 가설이 등장합니다. B12는요, 엽산이 세포 안에서 제대로 재활용되어서 다양한 DNA 합성 관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혈액 속에 있는 주된 엽산 형태, OMTHF를 세포 내에서 다른 활성 형태로 전환시키는 효소 반응에 B12가 꼭 필요하거든요. 아, B12가 부족하면 이 전환 과정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마치 세포 안에서 엽산이 특정 형태, OMTHF로 갇혀버리는, 뭐랄까, 함정에 빠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B12가 부족하면 엽산이 충분히 있어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그냥 갇혀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B12 결핍인데도 혈액 검사를 해보면 엽산 수치는 정상이거나 오히려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세포 내에서는 활성 엽산이 부족해서 DNA 합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B12 결핍이 혈액학적으로는 엽산 결핍과 매우 유사하게 거대적 혈모구 빈혈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와. 그래서 함부로 엽산만 보충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네, 그 점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그냥 피로감, 숨가쁨, 어지러움 같은 일반적인 빈혈 증상만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좀 심해지면 혀가 붓고 아프거나 설염, 입맛이 없고 체중이 줄고 또 설사나 변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약간 노랗게 보이기도 하고요. 황달, 그리고 혈소판이나 백혈구 수도 줄어서 멍이 잘 들거나 감염에 좀 취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B12 결핍은 이런 빈혈 증상 외에 신경계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이 점이 B12 결핍의 가장 심각하고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B12는 신경세포를 감싸고 보호하는 수초라는 것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거든요. 수초요? 네, B12가 부족하면 이 수초가 손상되어서 신경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탈수초화라고 하는데요. 흔한 증상으로는 손발 저림, 무감각, 균형감각 저하로 인한 보행장애, 근력약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심하면 기억력 감퇴, 혼란, 우울증, 심지어 치매나 정신병적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심각하군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빈혈이 심하지 않거나 아예 없는데도 이런 신경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진단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예요. 빈혈 수치는 괜찮은데 환자는 계속 신경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B12 결핍을 딱 떠올리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인 불명의 신경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B12 결핍 가능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혈액검사, B12, MMA 수치 같은 거요. 와 함께 때로는 B12 주사를 직접 투여해보는 그런 치료적 진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임신 중에는 특히 엽산이 중요하다고 많이들 강조하던데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임신 초기 태아의 뇌와 척수가 형성될 때 엽산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신경관 결손, NTD라고 하는 심각한 선천성 기형, 예를 들면 문해증이나 척추 이분증 같은 것들의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아,
그래서 임신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임신 초기까지 충분한 엽산, 보통 하루에 0.4m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품의 엽산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 외에 심혈관 질환이나 인지 기능, 암과의 관련성은 어떤가요? 예전에 B비타민이 이런 질병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관련 연구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결과는 사실 기대만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B12와 엽산 결핍은 혈중의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의 수치를 높이는데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관찰 연구들이 있었죠. 네네. 하지만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B비타민, B12, 엽산, B6를 보충해도 심근경색이나 사망률을 줄이지는 못했어요. 아, 효과가 없었군요. 다만 뇌졸중 위험은 약간 감소시킨다는 결과는 좀 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예방 효과도 아직 확실히 입증되지는 않았고요. 암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서 엽산이 특정한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도 있지만 또 이미 암이 있는 경우에는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이걸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국 확실한 예방 효과는 임신 중 신경관결손 예방 외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럼 이런 상태를 진단하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우선 혈액 검사가 기본입니다. 적혈구 크기가 커지고 MCV 증가, 모양이 비정상적인 타원형을 띠고 크기가 제각각인 소견이 특징적이에요. 또 백혈구 중에 호중구라는 게 있는데 그 핵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뉘어 보이는 과분절 호중구도 중요할 단서가 됩니다. 과분절 호중구요. 네, 이런 소견이 보이면 혈청 B12와 엽산 수치를 측정하죠. 필요에 따라서는 B12 결핍 시에 특이적으로 증가하는 메틸말론산, MMA나 두 비타민 결핍 모두에서 증가할 수 있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원인들이 주로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B12 결핍은 대부분 흡수 문제입니다. 위 자체의 문제, 악성 빈혈, 위절제술 같은 거요. 아니면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 PPI 같은 거나 당뇨약 메토포르민 장기 복용, 소장 끝부분, 즉 회장의 질환이나 절제, 이런 것들이 흔한 원인이고요. 완전 채식주의자처럼 식단 자체가 문제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드뭅니다. 네. 반면에 엽산 결핍은 식단 부실, 특히 노인분들이나 알코올 중독자분들, 아니면 임신 수요처럼 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 특정 약물, 항경련제나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거, 그리고 셀리악병 같은 흡수 불량 질환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진단 낼 때 혹시 주의할 점 같은 게 있다면요? 네, 몇 가지 함정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결핍이 같이 있으면 적혈구 크기가 커지는 소견이 가려질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또 B12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더라도 실제로는 결핍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MMA 수치가 증가한 경우엔 더 그렇죠. 그리고 엽산 수치는 최근 식단에 따라서 변동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태를 보려면 적혈구 안에 있는 엽산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거대 적혈모구 빈혈이 의심되면 반드시 B12와 엽산 상태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만약 진단받은 분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가능하다면 어떤 비타민이 부족한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B12 결핍이라면 B12를, 엽산 결핍이라면 엽산을 보충하는 거죠. 하지만 상태가 좀 위중하다면 원인 규명 검사를 진행하면서 즉시 두 비타민을 모두 투여하기도 합니다. 네. B12 결핍 치료는 원인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악성 빈혈처럼 흡수 장애가 영구적이라면 평생 B12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초기에는 좀 자주 맞아서 몸의 저장량을 채우고요. 이후에는 1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유지 주사를 맞죠. 주사로요? 네, 요즘은 근데 고용량 B12 알약을 매일 복용하는 방법도 효과가 입증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절제술 같은 걸 받은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투여하는 게 필수적이고요. 엽산 결핍은 대부분 경구 엽산 보충제를 복용하면 잘 치료됩니다. 보통 하루에 5mg을 몇 달간 복용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하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엽산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B12 결핍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먼저 교정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고 엽산만 투여하면 빈혈은 좀 좋아질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엽산 단독 투여의 위험성. 정말 중요한 경고네요. 예방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임신부 대상 엽산 보충 권고하고 식품에 엽산을 강화하는 정책이 가장 대표적이고 또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그 외에 만성 투석 환자나 특정 빈혈 환자에게 예방적으로 엽산을 투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심혈관 질환이나 인지기능 저하 예방 목적으로 비비타민을 널리 권장할 근거는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거대 적혈모구 빈혈이라는 이 복잡해 보이는 상태를 B12와 엽산이라는 두 비타민을 중심으로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단순히 피를 만드는 문제를 넘어서 세포의 기본 설계도인 DNA 합성부터 신경계 건강, 또 임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비타민들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작은 비타민 하나가 얼마나 큰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특히 B12와 엽산이 서로 이렇게 얽혀서 작동하는 방식, 그 메틸 엽산 함정 같은 기전은 뭐랄까 생명의 신비를 좀 엿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B12는 동물성 식품에서만 얻을 수 있고 또 둘 다 흡수 과정이 꽤 복잡하고 특정 약물이나 수술의 영향을 받잖아요. 현대사회 식생활 변화, 채식 인구 증가 같은 거요. 그리고 흔히 사용되는 약물들, 위산 억제제 같은 것들이나 늘어나는 비만 대사 수술, 또 인위적인 식품 강화 정책까지 이런 요인들이 앞으로 B12와 엽산 결핍의 양상을 우리가 혹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어떻게 바꿔 놓을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 어떤 새로운 패턴의 미묘한 신호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